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세 문학의 철학적 자아탐구 시기인 후반기에 씌어진 데미안은 싱클레어라는 한 젊은이가 자아각성으로부터 자아탐구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초월하여 보다 넓은 세계로의 비상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데미안이 들려주는 아래서 깨어남, 그리고 아프락사스. 헤세 범민은 이 작품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는데 그 범민은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헤르만 헤세는 1877년 7월 2일 독일 남부 슈바렌 지방의 소도시 칼보에서 태어나서 1962년 8월 9일 85세를 일기로 스위스의 아름다운 몬타놀라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절망과 고뇌를 강렬하게 되씹고 시대의 혼돈 속을 방황하면서 수많은 작품을 썼다. 슈바렌 사람들의 기질은 남에게 구속받기를 싫어하고 자유를 사랑하면서도 비현실적으로 고독한 공상과 명상에 잠기기를 좋아하는 내면성이 무척 강렬하다고 한다. 헤세는 그 중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또한 슈바렌은 독일 낭만주의의 일가견을 이루는 고장으로 자연의 풍치가 곱고 아름다워서 헤세의 소설이나 시에서도 산수의 아름다움을 예찬하였듯이 너무나도 서정적이다. 이와 같이 헤세는 독일의 고향 땅에 뿌리가 박혀 있지만 그는 코즈모폴리탄적인 혈통도 풍부하게 전해받았다. 한편 헤세는 인도의 서적과 불상을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성장하는 동안 라틴어를 배우고 중세 철학과 독일의 고전, 음악에 통달하였으므로 헤세의 작품에는 동서고금의 소재가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헤세의 마음속에는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먼 곳을 동경하는 방랑자의 기질이 있었고 그가 여행의 즐거움과 슬픔을 얼마나 아름답게 그렸는가는 페트카멘 찐트, 크놀프, 나르치스와 골트문트를 읽어보면 깊이 느낄 수 있다. 헤세는 여행을 좋아해서 말레이시아, 세이론까지 돌아다녔고 정신적인 여행도 기독교, 유태교, 인도의 우파니샤트, 중국의 선불교, 괴테, 니체 등을 깊이 파고들어 그것을 자기의 창작 생활에 있어서 밑바탕으로 삼았다. 즉 헤세의 방황은 마음의 구원을 얻으려는 순례의 길이며 그 길은 자기 자신에게로 통하고 있는 것이며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자기 이외에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것을 내면로의 길이라고 했다. 헤세의 초기 작품 데미안에서 인간의 길은 곧 자기 자신으로 도달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듯이 그의 작품은 자기 발견에 대한 표현으로 어떤 인간을 세계와 자아에 대한 관계 속에서 관찰한 독자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성과 사랑과 아름다움이 융합됨으로써 비로소 지고의 가치와 창조됨을 암시하고 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자 헤세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스위스의 남쪽에 있는 몬타뇨라에서 창작에만 전념했다. 그때 나온 것이 헤세의 40대의 작품인 데미안이다. 이 작품은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발표하였는데 전후의 젊은 세대에 충격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작품은 한 청년의 발전하는 내면 세계를 그린 것으로 인간의 무의식의 영역, 즉 꿈의 영역까지 파고들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본다. 데미안은 에밀 싱클레어의 청춘, 즉 자기 자신의 탐구의 이야기인 것이다. 이 책의 주요 등장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싱클레어. 섬세하면서도 나약하여 영향받기 쉬운 정서적인 청년. 처음에는 크로모에게서 지옥 같은 악을 배우고 나중에는 데미안에게서 높은 인간 정신을 배운다. 막스 데미안. 용기 있고 의지가 강한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투시력을 가진 청년. 싱클레어의 정신적인 우상으로 전사한다. 프라네츠 크로모. 불량 소년으로 죄악의 상징. 싱클레어의 악이었다. 에바 부인. 데미안의 어머니. 미모와 교양을 지닌 여인으로 싱클레어가 연모하는 여인상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타샤와 함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만나러 떠나봅니다. 제1장 두 개의 세계. 나의 이야기는 내가 10살 때 우리의 작은 마을에 있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일들이 어린 시절로부터 되살아나 향기를 품어주며 내면으로부터 슬픔과 유쾌한 전율로 내 마음을 건드린다. 어두운 골목과 밝은 집들, 그리고 탑, 시계치는 소리와 사람들의 얼굴, 안락하고 따스한 위안으로 가득 찬 방들, 비밀과 유령에 대한 깊은 공포감으로 가득 찼던 방들이 바로 그것이다. 아늑하고 따스한 구석과 집토끼, 하녀, 상비약과 마른 과일의 냄새도 난다. 그곳에는 두 개의 세계가 서로 어울려 있었으며 두 개의 극으로부터 낮과 밤이 찾아왔다. 그 하나의 세계는 우리 집이었다. 그러나 그 세계는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의 부모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세계는 너무나 내게 잘 알려진 것이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로 불리었고 사랑과 엄격, 모범과 교육이라고 하는 세계였다. 여기에는 부드러운 광명과 명확, 그리고 청결이 있었으며 따스하고 다정스런 언어와 깨끗이 씻은 손과 깨끗한 옷, 훌륭한 예의 범절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아침의 합창 소리가 들리고 크리스마스도 축하하였다. 이 세계에는 미래로 향한 곧은 선의 길이 있고 의무와 죄와 양심의 가책과 참회, 용서와 선의, 사랑과 존경, 성서의 말씀과 지혜가 깃들여 있었다. 우리가 인생을 밝고 청순하게 그리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계에 속하고 꼭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다른 세계로 냄새도 다르고 말투도 달랐으며 약속이나 요구도 달리했다. 이 두 번째 세계에 있는 것은 하녀들과 직공들, 유령의 이야기와 추문들이었다. 여기에서는 마치 도살장이나 감옥, 주정뱅이들과 욕지거리를 함부로 하는 여인들, 새끼를 낳는 암소와 거꾸러진 말들, 그리고 강도와 살인과 자살 따위의 이야기들로 몸서리치면서도 유혹적이고 무시무시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홍수처럼 넘쳐 흘렀다. 이런 아름답고도 몸서리 쳐지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일들이 바로 내 이웃집에 존재하고 있었다. 경찰들과 불량배들이 쫓고 쫓기며 달리고 주정뱅이가 마누라를 때리며 저녁이면 처녀들이 공장에서 떼지어 쏟아져 나오고 노파가 사람을 홀려 병들게 하고 도둑들은 숲속에서 살며 방화범들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요란스런 두 번째의 세계는 어디에서나 소용돌이치며 냄새를 풍겼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시는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며 기분 좋은 일이었다. 여기 우리 집의 평화와 질서와 안정, 의무와 선량한 양심, 용서와 사랑이 깃들여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것이 모든 소란과 번뜩임, 음산한 것과 폭력적인 것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껑충 뛰면 그것들로부터 어머니의 품 안으로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 멋진 일이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일은 이 두 개의 세계가 서로 이마를 맞대고 있고 아주 가깝게 공존한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집 하녀 리나가 거실에서 저녁 기도를 드릴 때면 깨끗이 씻은 손을 빌듯이 다림질한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거실 문 옆에 앉아서 맑은 목소리로 노래할 때면 그녀는 완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 즉 우리들의 세계인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부엌이나 헛간에서 나에게 머리 없는 사나이 이야기를 해줄 때나 조그마한 푸죽간에서 이웃 아낙네들과 말다툼을 할 때면 리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세계에 속하였으며 비밀에 쌓인 존재가 되었다. 분명히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었으며 내 부모의 자식이었다.
그것들이 비록 낯설고 어색하여 언제나 양심의 가책과 공포심이 생겼지만 분명히 나는 다른 세계에서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나는 어느 때는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그 금지된 세계에서 살기까지 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밝은 세계로 돌아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치 별로 아름답지도 못하고 지루하고 황량한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따금 나의 인생의 목표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밝고 순결하며 탁월하고 질서 있게 살아간다는 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는 길은 멀었으며 그곳까지 가려면 학교에도 다니고 연구도 하며 여러 가지 실험과 실습을 하고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그 길은 항상 다른 어두운 세계의 곁을 지나거나 그 속을 뚫고 지나가야 했으므로 우리가 그 세계에서 머물거나 아주 빠져버리는 일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런 운명이 된 타락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며 나는 그 이야기들을 열심히 읽곤 했다. 그 이야기에서는 항상 아버지와 선한 것으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이 올바른 일이며 선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면서도 악인들과 탕아들 사이에 전개되는 이야기가 훨씬 내 마음을 유혹했으며 솔직히 고백하자면 탕아가 참회하고 다시 올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이 때로는 유감스럽게 생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은 말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러한 것은 하나의 예감과 가능성으로 감정의 아주 깊은 곳에 겨우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만약 악마를 상상할 때에는 그것이 변장을 했거나 안 했거나 간에 기껏 거리에나 시장 바닥 혹은 술집에 있는 것이지 우리 집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할 수가 없었다. 나의 누나들도 역시 밝은 세계에 속해 있었다. 나의 누나들은 근본적으로 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훨씬 가까웠고 나보다 더 착하고 얌전했으며 예절도 있었고 결점도 적었다. 물론 누나들에게도 결점이나 나쁜 버릇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되었다. 나처럼 몹시 고통스럽고 힘들게 악과 접촉하고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누나들은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누가 누나들과 싸움을 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언젠가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기가 나빴다고 용서를 빌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누나들을 모욕한다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선한 것과 계율 같은 것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에겐 누나들보다는 오히려 거리의 불량아들과 더 많은 비밀을 나눌 수 있었다. 마음이 밝고 양심이 정상인 좋은 날에 누나들과 놀면서 그녀들과 함께 착하고 얌전하게 지내며 고상한 빛 속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때때로 흐뭇한 일이었다. 천사라면 당연히 그러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최상의 것이며 마치 성탄절과 같은 혈기와 밝은 음향 그리고 행복에 쌓여 천사가 된다는 것은 달콤하고 경이롭게 생각했던 것이다. 아, 그러나 그러한 시간과 날이 찾아왔던 것은 얼마나 드물었던가. 나는 때때로 장난을 하면서도 물론 착하고 불량스럽지 않은 허락받은 장난이었지만 나는 열정과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누나들에게 과격하게 하고 싸움과 불쾌한 결과로 이끌어가곤 했다. 그리고 내가 분노에 쌓인 나머지 몸서리칠 정도로 달라지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나는 마음속 깊이 절실하게 느끼곤 했다. 그리고 나면 후회와 한탄으로 초라하고 침울한 시간이 닥쳐오고 용서를 비는 괴로운 순간이 찾아왔다. 그 다음에는 다시 밝은 세계의 빛이 갈등이 없는 고요하고 고마운 행복이 몇 시간이고 혹은 몇 순간이고 찾아왔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시장의 아들과
살림 감독의 아들이 나와 한반이었다. 가끔 나를 찾아와 놀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좀 거칠었으나 그래도 착하고 허락된 세계에 속하는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늘 우리가 멸시했던 이웃 국민학교 아이들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 중의 한 아이에 대하여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수업이 없었던 어느 날 오후, 내가 10살이 되었을 때였다. 나는 이웃에 사는 한 아이와 함께 빈들거리고 있었다. 그때 우리보다 좀 덩치가 큰 아이 하나가 다가왔다. 아직 국민학생인 그 아이는 양복점 주인 아들이었는데 힘이 세고 거칠었다. 그의 아버지는 주정뱅이였고 그 가족들도 평이 좋지 않았다. 나는 이 프란츠 크로모를 잘 알고 있었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와 마주치자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 그의 태도는 벌써 어른스러웠고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내었다. 우리는 그의 지시에 따라 다리 옆으로 해서 강변으로 내려가 다리 첫번칸 아래로 들어갔다. 활 모양의 교각과 천천히 흐르는 강물 사이에 이루어진 좁다란 강변에는 온통 새조각과 넝마, 녹슨 철사뭉치 등 온갖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그 중에는 아직도 쓸만한 물건도 보였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모의 지시에 따라 그 지대를 샅샅이 뒤졌고 찾아낸 것을 그에게 주어야만 했다. 그러면 그는 물건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거나 물 위로 던져버렸다. 그는 나비나 무쇠 혹은 주석으로 된 물건이 있는지를 주위에 살펴보라고 명령했고 그런 것들은 모두 자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고 심지어 뿔로 된 낡은 빗까지도 집어넣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아이와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만일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그와 같이 노는 것을 금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프란츠 크로모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서였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니며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기쁜 일이었다. 그는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할 뿐이었다. 그와 함께 있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그건 역시 옛날부터 그래왔던 습관과도 같았다. 마침내 우리 모두는 땅바닥에 앉았다. 그는 마치 어른같이 보였다. 이빨 사이로 침을 찍 하고 내뱉어서 그가 원하는 곳에 명중시켰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학생으로 여러 가지 영웅적 행위와 나쁜 행실을 자랑하면서 위대한 일처럼 뽐냈다. 나는 잠잠히 있었다. 그러나 나는 바로 이와 같은 침묵이 크로모의 눈에 띄게 되어 그의 분노를 사게 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나의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나와는 멀어져서 그에게 달라붙어 알랑거렸다. 나는 그들에게는 이방인이었으며 내 옷차림이나 태도가 그들에게는 도발적임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라틴어 학교의 학생이며 상류층 자식으로서 프란츠 크로모가 좋아할 리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두 친구들도 그러한 경우가 될 때에는 곧 나를 배반하고 무참히 내버려 둔다는 것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온통 불안에 쌓인 나머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아주 거창한 도둑표의 이야기를 꾸며서 나 스스로를 그 주인공으로 둔갑시켰다. 마을 모퉁이 물방앗간 옆에 있는 가수원에서 나는 어느 날 밤 친구와 함께 사과를 한 자루 가득 훔쳤는데 그 훔친 사과가 보통 사과가 아니라 모두 라이네토와 골드 파르메네와 같은 가장 좋은 품종이었다고 나는 말했다. 나는 순간적인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이야기로 도피처를 구하고자 한 것이었다. 나의 꾸며낸 이야기는 유창하게 흘러나왔다. 이야기가 끝나버려서 오히려 더욱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지는 않을까 해서 나는 온갖 기교를 다 부렸다. 우리들 중 한 친구는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서 내리는 동안에 계속 망을 보아야만 했고 또 사과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결국 그것을 다시 풀어서 절반을 꺼내 놓아야 했지만 반시간 후에 우리는 다시 돌아와 그것마저 전부 가져갔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이야기를 마치고 약간의 박수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몸이 달아올랐고 꾸며내는 이야기에 도취해 버리고 말았다. 두 아이들은 무관심한 태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프란츠 크로모는 눈을 반쯤 감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면서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너 그게 정말이냐? 물론이지 하고 나는 대답했다. 정말 그게 모두 진짜란 말이지? 그래, 모두 진짜야.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하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너 맹세할 수 있니? 나는 몹시 놀랐으나 곧 그렇다고 말했다. 그럼 말해봐.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그래, 좋아.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럼 됐어. 그는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이젠 살았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곧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기뻤다. 우리가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나는 머뭇거리면서 집으로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 하고 그는 웃었다. 우리는 가는 길이 같잖아. 그는 거만스럽게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감히 돌아설 수가 없었다. 그는 정말 우리 집 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 우리가 집에까지 이르러 대문과 묵직한 무쇠 손잡이와 창문에 비춰진 태양과 어머니 방에 쳐진 커튼을 보았을 때 나는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오, 집에 왔구나. 오, 우리 집. 밝고 평화스러운 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축복받을 일인가. 내가 얼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 했을 때 프란츠 크로모가 밀치며 따라 들어왔다. 마당 쪽에서만 햇볕이 들어오는 차갑고 음산한 복도에서 그는 팔을 잡고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그렇게 서두르지 마. 나는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무쇠 같은 손이 내 팔을 움켜잡고 있었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만일 지금 내가 소리를 친다면, 크고 자지러지게 소리를 친다면 나를 구해주려고 누군가가 급히 달려올 것인지 아닌지를 나는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 짓을 단념했다. 뭐라고? 어쩌자는 거야? 하고 내가 물었다. 별거 아니야. 그저 몇 마디 물어볼 게 있어. 다른 아이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 그래? 좋아. 뭘 너한테 더 말하라는 거야? 난 들어가야 돼. 넌 알고 있지? 모퉁이 물방앗간 옆의 가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말이야. 프란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몰라. 물방앗간 주인의 것이겠지. 프란츠가 팔로 내 몸을 휘감아 자기 쪽으로 바짝 끌어당겼기 때문에 나는 그의 얼굴을 바로 코앞에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의 눈에는 악의가 가득 차고 흉측스럽게 웃고 있었다. 얼굴에는 잔인함과 힘이 넘쳐 흘렀다. 그래 이놈아. 그 가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가르쳐 줄게. 사과가 도둑맞고 있다는 것을 나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가수원 주인이 사과를 훔친 놈을 알려주는 사람에겐 2마크씩 주겠다고 한 것도 알고 있단 말이야. 뭐라고?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네가 그 주인에게 일러 바치지는 않을 테지? 나는 그 양심에 호소해 보아도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른 세계에 속하는 인간이며 밀고란 그에게는 아무런 죄악이 되지 않았다. 그것을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우리들과 같지가 않았다. 일러 바치지 말라고? 크로모는 소리내어 웃었다. 이 자식아, 넌 내가 2마르크짜리 은하를 만들어내는 화폐 위조범이라도 되는 줄 아니? 난 가난뱅이야. 너처럼 돈 많은 아버지도 두지 못했고 또 2마르크를 벌 수만 있다면 벌어야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돈을 덜 줄런지는 모르지. 그는 갑자기 내 몸을 풀어주었다. 우리 집 현관은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분위기는 풍기지 않았다. 내가 속해 있는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나를 일러 바칠 것이다. 나는 죄를 지은 몸이다.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고
치사하고 위험한 공포가 나를 위협하고 흉악스러움이 닥쳐오고 있었다. 나는 절대로 훔친 일이 없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맹세까지 하였던 것이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눈물이 솟았다. 나는 그에 대한 값을 치르고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절망 속에서 호주머니를 모조리 뒤져보았다. 사과도 주머니 칼도 나오지 않았다.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불현듯 시계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낡은 은재 시계였는데 움직이지 않아 손목에 차지는 않았지만 그냥 가지고 다녔다. 이것은 할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시계였다. 나는 즉시 시계를 꺼냈다. 크로모 하고 나는 말했다. 들어봐. 날 고자질 하지 마. 그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 대신 이 시계를 줄게. 자, 받아.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 미안해. 이걸 네가 가져. 은으로 만든 고급 시계야. 흠이 한 군데 있긴 하지만 고치면 괜찮을 거야. 그는 웃더니 그 크다란 손으로 시계를 받아 쥐었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손이 얼마나 나에게 거칠고 얼마나 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며 내 생활과 평화를 휘감아 버리려 하고 있는지를 느꼈다. 그건 은재 시계야. 나는 쑥스럽게 말했다. 이따위 은이나 낡아빠진 시계가 무슨 소용이야? 그는 아주 멸시하는 태도로 말했다. 너나 고쳐서 가져. 하지만 프란츠, 나는 그가 달아나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려. 제발 이 시계를 받아줘. 이건 진짜 은으로 만든 거야. 진짜야. 다른 것은 가진 것이 없어. 그는 차갑고도 경멸에 찬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가려는지도 너는 알고 있을 테지? 그걸 경찰에 말해 버릴 수도 있어. 잘 아는 경찰관이 있으니까. 그는 가려는 듯이 돌아섰다. 나는 그의 옷소매를 잡고 가지 못하게 세웠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가 이대로 돌아가서 마침내 일이 벌어져서 비참한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만 같았다. 프란츠! 나는 흥분한 나머지 목매인 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유치한 짓은 하지 말아줘. 그건 농담으로 한 말이지? 물론 농담이야. 하지만 너는 비싸게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프란츠, 말해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무슨 짓이라도 다 하겠어.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나를 한참 훑어보더니 또다시 웃었다.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해. 그는 악의를 보이지 않으려고 여유 있게 말했다. 너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난 이마르크의 돈을 벌 수가 있어. 또 난 그것을 내던질 만큼 부자도 아니란 것을 너도 알고 있잖아. 넌 부잣집 아들이고 시계도 갖고 있고 쉽게 말해서 내게 이마르크만 주면 만사가 다 잘 될 거야. 나는 그 말뜻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마르크라니. 그것은 나에게는 10마르크, 100마르크 혹은 1000마르크와도 같은 많은 돈이며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다. 나는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어머니 방에 저금통이 하나 있기는 했지만 그 속에는 아저씨가 오셨을 때나 또는 그와 비슷한 기회에 모은 10페니짜리와 5페니짜리 동전이 몇 개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것 말고는 돈이란 한 푼도 없었다. 나는 그때 아직 용돈을 받지 못하는 나이였었다. 난 가진 돈이 없어. 나는 서글프게 말했다. 돈이라곤 한 푼도 없어. 하지만 다른 것은 뭐든지 줄게. 인디언에 관한 책과 병정들 그리고 콤파스가 하나 있어. 그걸 너에게 줄게. 크로무는 고약하고 험악하게 입을 삐죽거리더니 땅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헛소리 하지 마. 그는 명령하듯 말했다. 그런 고물 따위는 너나 가져. 콤파스라고? 날 더 화나게 하지 말어. 돈을 내란 말야. 알겠니? 하지만 난 돈이 한 푼도 없어. 돈을 전혀 구할 수가 없어. 그건 어쩔 도리가 없단 말이야. 하여간 내일까지 내게 2마르크를 가져와.
방과 후에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 끝나는 거야. 만일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알았어. 그런데 돈을 어디서 구하란 말이야? 맙소사. 만일 돈을 구하지 못하면 너희 집에는 돈이 얼마든지 있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돼. 자, 그럼 내일 방과 후에 만나. 다시 말하지만 만약 안 가져오기만 해봐. 그는 무섭도록 내 눈을 쏘아보고는 다시 한번 침을 뱉고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내 생활은 산산조각이 된 것이다. 나는 당장 어디로 달아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고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명확한 형상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집 계단의 맨 아래쪽에 웅크리고 앉아서 불안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리나가 장작을 가지러 바구니를 들고 내려오다가 내가 계단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녀에게 집 안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유리문 곁에 있는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쳐 있었다. 그 물건을 보는 순간 마치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과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마치 집을 떠났던 자식이 옛날 고향집 방의 모습과 냄새를 반기듯이 내 마음은 하소연하고 감사하며 반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의 것이었다. 나는 죄를 짊어진 채 낯선 물결 속에 깊이 빠지고 모험과 죄악에 휩쓸려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위험과 불안과 치욕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모자와 양산, 훌륭하고 오래된 돌바닥, 현관의 옷장 위에 걸려있는 커다란 초상화, 거실에서 들려오는 누나들의 말소리, 이 모든 것들은 예전보다도 더욱 사랑스럽고 정겹고 소중스럽게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도 않았으며 완전한 내 소유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비난의 소리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밝고 고요한 세계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나는 양탄자에 아무리 비벼 닦아도 떨어지지 않는 더러운 오물을 두 발에 묻힌 채 우리 집의 세계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이끌고 들어온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만한 비밀과 걱정을 가졌기로서니 그것들은 모두 오늘 내가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에 비하면 하찮은 장난이며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운명이 나를 뒤쫓고 나를 향하여 두 손을 뻗었다. 어머니도 그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머니가 알아서는 안 되었다. 이제는 나의 죄가 도둑질이었던 또는 거짓말이었던 간에 나는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나의 죄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다. 그저 악마에게 나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뿐이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함께 따라갔었을까? 왜 나는 이제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했던 것보다 더 순순히 크로모에게 복종했을까? 무엇 때문에 나는 도둑질 이야기를 꾸며냈을까? 그리고 범죄를 가지고 마치 영웅적 행위인 것처럼 왜 자랑했을까? 이제는 악마가 내 손을 붙잡고 있으며 적이 내 뒤를 쫓고 있다. 잠시 동안 나는 내일 일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무엇보다 나의 앞길이 점점 내리막길로 향했고 마침내는 암흑의 세계 속으로 빠지고 말리라는 섬뜩한 예감이 느껴졌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는 또 새로운 잘못이 뒤따르게 될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나들을 따라가는 것이나 부모에게 하는 인사와 키스도 모두 거짓이라는 느낌이 들어 내가 그들에게 숨기고 있는 어떤 운명과 비밀이 있다는 것이 뚜렷해졌다. 아버지의 모자를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신뢰와 희망이 솟아올랐다. 아버지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내게 내려질 판결과 벌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를 나의 증인 겸 구원자로 만들자. 내가 가끔 그러했던 것처럼 참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괴롭고 침울한 시간, 용서를 비는 부끄럽고 후회에 가득 찬 간청만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달콤한 것이었던가. 얼마나 아름답게 내 마음을 유혹했던가.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나 혼자서 스스로 씹어 삼키지 않으면 안 되는 죄를 짓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바로 지금 나는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나는 이 시간부터 영원히 악의 세계에 속하게 되고 악인들과 비밀을 나누며 그들과 어울리며 복종하고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어른스럽게 영웅인 척 했었다. 나는 지금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내 저정 구두에 대해 꾸중을 하신 것은 나에겐 다행한 일이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서 더 나쁜 일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 결국 나는 아버지로부터의 꾸중을 다른 일에 결부시키며 잘 견뎌낼 수 있었다. 그때 이상하게도 새로운 감정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반항심이 가득한 불량스럽고 날카로운 감정이었다.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고 느꼈으며 아버지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잠시 동안이나마 멸시감 같은 것을 가졌었다. 저전 구두를 꾸중하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다. 만일 아버지께서 아신다면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마치 살인을 고백해야 할 범인이 한 조각 빵을 훔친 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추악하고 적대적인 감정이었다. 그러나 깊은 매력이었으며 어떤 다른 생각보다도 더욱 강렬했고 나를 나의 비밀과 죄에 결박시켜 주었다. 어쩌면 크로모가 지금쯤 경찰에 가서 나를 고발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는 모두 나를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 머리 위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나의 모든 체험 중에서 바로 이 순간이 나에겐 가장 중요하고 깊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균열이었으며 또한 나의 유년 시절을 유지해주고 인간 누구나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먼저 허물어뜨려야 하는 기둥에 새겨진 최초의 칼자국이었던 것이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런 체험으로 우리 운명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선이 구성된 것이다. 이런 칼자국과 균열은 다시 아물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지만 남모르는 깊은 밀실 속에서는 계속 살아서 피를 흘리고 있다. 나 자신도 이런 새로운 감정에 곧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사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발에 키스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사죄만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라도 현인들처럼 깊이 잘 느끼고 있다. 나는 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고 내일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 나는 오늘 저녁 우리 집 거실의 변화된 분위기에 오직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벽시계와 탁자, 성서와 거울, 책꽂이와 벽화들이 차례로 내게 이별을 하였으며 나는 냉담한 마음으로 나의 세계가 나의 선량하고 행복한 생활이 과거지사가 되어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리고 나는 흡수력이 강한 새로운 뿌리를 가지고 어둡고 낯선 바깥 세상에 닻을 내린 채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나는 처음으로 죽음이란 것을 맛보았다. 그 죽음이란 쓴맛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탄생이며 무서운 변화에 대한 불안이며 공포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나는 잠자리에 들게 되자 기뻤다. 그보다 앞서 하루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저녁 기도가 나를 휩쓸고 갔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불렀다. 그러나 나는 함께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다. 곡조 하나하나가 내게는 쓴 담접이고 독약이었다. 아버지가 축원을 드릴 때에도 나는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는 경련이 가족의 세계로부터 떼어놓았다. 신의 은총은 그들과 함께 있었지 이미 나에게는 있지 않았다. 냉정함과 깊은 피로에 빠져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한동안 침대에 누워 따스한 기온과 안도감이 나를 다정하게 감싸주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다시 내 마음은 불안에 쌓여 방황하고 두려워하면서 지난 일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저녁 인사를 해주셨다.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아직도 방 안에서 들리고 어머니가 든 촛불빛이 아직도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제 하고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실 게다. 어머니는 무엇인가를 느끼셨을 것이다. 내게 다정하게 키스하고 부드럽고도 희망적인 말투로 몇 번이고 물으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울음을 터뜨릴 것이고 돌멩이같이 목구멍에 걸려있던 것이 녹아내릴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매달려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만사는 해결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미 문틈이 캄캄해진 다음에도 나는 한동안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되어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 다음 다시 나는 그 일로 되돌아갔고 그 적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를 똑똑히 보았는데 그는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입은 야비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그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일을 되씹고 있는 동안 그는 더욱더 커지고 흉악하게 변하고 그의 악의에 찬 눈은 악마와 같이 번뜩거렸다. 내가 잠들 때까지 그는 내게 바짝 붙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크로모에 관해서나 오늘 일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부모님과 누나와 내가 보트를 타는 꿈을 꿨다. 우리가 감싸고 있는 것은 휴일의 평화와 광명뿐이었다. 나는 한밤중에 잠이 깨었는데 나는 아직도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누나들의 하얀 여러못을 바라보면서 그 행복감의 여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그 낙원에서 현실로 되돌아왔으며 사악한 눈을 한 적과 마주보고 섰다. 아침에 어머니가 내게 오셔서 이미 시간이 늦었는데 아직까지 자리에 누워 있느냐고 하셨을 때 내 안색은 좋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 아픈 것이 아니냐고 묻자 나는 그만 구역질을 했다. 그 때문에 나는 얼마간 덕을 보았다. 병이 난 탓으로 아침 내내 자리에 누워서 카밀렌 차만 마셨다. 어머니가 옆방을 치우시는 소리와 리나가 밖에서 고기 장수와 흥정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무척 즐거운 일이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오전 시간이란 언제나 매혹적이고 동화적인 세계로 느껴졌다. 방 안으로 비치는 햇빛은 학교에서 녹색 커튼으로 막은 그런 태양 광선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마저도 몸이 건조했고 거짓된 음양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 만일 내가 죽어버린다면. 그러나 나는 이제까지 가끔 그러했던 것처럼 다소 몸이 불편할 뿐이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나를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게 해주었지만 11시에 시장 거리에서 기다리는 크로모의 손에서 나를 보호해 주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친절도 나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귀찮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잠든 채 하고는 이런저런 궁리를 했다. 어떤 것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11시까지 시장 거리로 나가야 했다. 그래서 10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좀 나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때에는 언제나처럼 자리에 다시 눕게 되거나 오후에는 학교에 가든지 했다. 나는 학교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돈을 안 가지고는 크로모에게 갈 수가 없었다. 나는 조그마한 내 저금통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속에 많은 돈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모자라는 것이지만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최소한 크로모를 달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양말발로 어머니 방으로 슬쩍 숨어 들어가 탁자 위에 놓인 저금통을 들고 나왔을 때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어제처럼 그렇게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뛰는 심장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계단을 내려와서야 처음으로 저금통을 살펴보니 잠겨져 있었다. 기분은 더더욱 좋아지지 않았다. 저금통을 열기는 쉬운 일이었다. 가느다란 양철로 된 부분만 부수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부수는 일은 마음이 아팠고 그것으로 나는 처음으로 도둑질을 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나는 겨우 설탕이나 과일 정도를 몰래 꺼내 먹는 일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돈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도둑질을 한 것이었다. 나는 또다시 크로모와 그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타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에 대해 저항을 해보았다. 이제는 악마가 다른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간다 해도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나는 불안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보았다. 저금통에서는 제법 가득 찬 것처럼 묵직한 소리가 났었지만 막상 꺼내고 보니 겨우 65페니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저금통을 아래층 현관에 감추고 돈을 손에 움켜쥐고 집을 빠져나왔다. 항상 현관 밖으로 나올 때 느끼던 기분과는 딴판으로 위층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를 것 같아서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시간은 아직 충분히 있었다. 나는 길을 돌아서 달라진 도시의 골목길을 지나갔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름 아래로 해서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집과 나를 의심하는 듯한 사람들 곁을 지나쳐갔다. 언젠가 학교 친구가 가축 시장에서 1달러를 주었다던 이야기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느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행운을 갖도록 기도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기도를 드릴 권리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저금통이 온전하게 재생되지는 않을 것이다. 프란츠 크로모는 멀리서 내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아주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으나 내게는 시선도 보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내 근처에 이러자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듯이 눈짓을 하고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앞서 걸었다. 슈트로 거리로 내려가서 돌다리를 걷는 그는 마지막 집들 곁에 새로 짓는 한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벽에는 문도 창도 없이 얼씬연스러웠다. 크로모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벽 뒤로 돌아들자 나에게 손짓으로 오라고 하고는 손을 내밀었다. 갖고 왔겠지?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움켜쥐고 있던 손을 꺼내 그가 벌린 손바닥에 털어놓았다. 그는 마지막 5페니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그 돈을 다 헤아렸다. 65페니 뿐이구나?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 나는 겁을 먹은 채 대답했다. 그게 내가 갖고 있었던 돈 전부야. 너무 적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뿐이야. 더 가진 게 없어. 난 네가 아주 영리한 아이로 알고 있었는데? 그는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나를 나무랬다. 신사들 사이에는 무엇보다 신의가 중요한 거야. 난 너한테서 조금이라도 정당치 않은 걸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그건 너도 알지? 이런 동전 같은 건 도로 가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 테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돈을 깎으려 들지 않을 거야. 그대로 지불해 줄 거야. 하지만 난 더 가진 게 없는걸? 이건 내가 저금한 돈이야.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하지만 난 널 불행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넌 아직도 내게 1마르크 35페니의 빚을 지고 있는 거야. 그걸 언제 갚을 거야? 크로모, 틀림없이 갚을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은 구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버지에겐 말하지 못한다는 건 너도 알지 않아? 그런 건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니까?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잖아. 난 돈을 오전 중에 받기로 하면 되는 거야. 너도 아는 일이지만 난 가난뱅이야. 넌 나보다 좋은 옷을 입고 점심에는 나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아? 아무튼 아무 말 않겠다. 더 기다려 주겠으니 모레 오후에 너희 집으로 가서 휘파람을 불 테니 그때 돈을 가지고 나와. 내 휘파람 소리를 알고 있지? 그는 휘파람을 불어 보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 나도 알고 있어.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는 마치 나와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버렸다. 우리 둘 사이에는 거래가 있었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날이라도 다시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면 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라 생각한다. 그때부터 나는 자주 그 휘바람 소리를 듣게 되었으며 항상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일과 놀이를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나를 얽매어 놓고 이제는 내 운명이 되어버린 그 휘바람 소리가 따라다니지 않는 곳이 없었다. 따뜻한 가을 오후에 가끔 나는 우리 집의 조그만 꽃밭에 나와 있고는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야릇한 충동을 느끼고
지나간 어린 시절의 놀이를 다시 하고 싶어졌다. 그러니까 나는 나보다 나이가